한마디로 말해서 예,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폐막식 불참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한국의 통상협상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송수권의 시집 파천무에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오마이뉴스와 종편의 미디어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의 주인공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구하기 위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끌어들인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수사 무마를 공개적으로 청탁하는 당.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지요. 이런 자유한국당의 현재 상태를 정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소개하겠습니다만 오늘자 한국일보 김성환 기자의 기자의 눈 칼럼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언제까지 야당을 할 것 같으냐라고 물었을 때 들은 답변이 소개됐습니다. 5년이나 10년 하겠죠. 네, 5년 후에는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5년 후라. 글쎄요, 10년 후도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요. 김성환 기자가 언급했습니다만 여당이던 18대, 19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여당인데도 초선들이 중심이 돼 민본 20일 아침 소리 같은 모임들이 수시로 열렸습니다. 예컨대 남경필, 원희룡, 김용태 같은 사람들, 이들이 간판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말만 앞섰지 개혁을 위해 자기 몸을 던진 일은 없었습니다. 요란한 파열음을 내면서 탈당했다가 망신스럽게 회군하거나 돌아갈 기회를 엿보는 거 보십시오. 이들이 주도가 되는 오랄 정치야 언제든 복원되겠지만 국민의 신망은 다 까먹은 상태지요. 결국 여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 이익만을 기대하는 자유한국당. 이러다 보니까 목청만 큰 것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일만 하지요. 현직 대통령임에도 탄핵당하고 끝내 구속된 박근혜, 또 전직 대통령이지만 구속될 이명박. 어느 당 출신입니까? 나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 꼬리 자르기. 그리고 촛불이 세운 대통령을 취임 첫날부터 흔들고 역사에 진 채무를 청산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미래를 향해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자유한국당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자, 모레입니다. 2월 25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는 벙커원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의 네 번째 마가복음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의 여자들.
자신 생애 최고의 설교가 될 거라고 도올 선생이 언급했지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린이를 동반하셔도 됩니다. 주일학교도 운영합니다.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밝혔네요.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참석하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이 오늘 아침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올림픽 폐회식 파견을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하기 위함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밟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당론을 정했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가 청주대 연극학과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벌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조민기 씨의 제자였던 피해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한 청주대 연극학과 학생의 발언 들어보시죠. 교수님이 항상 한 학번에 한 명씩 내 여자하고 지칭해서 부르세요. 뭐 내 여자 옆으로 와 이런 식으로 꼭 술집 여자처럼. 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의 제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폭력 피해를 폭로했는데요. 조민기 씨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는 조민기 씨가 잠든 길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민기 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은 한국 GM에 약 7,200억 원을 빌려주고 담보 설정을 요청했는데요. 담보 설정을 요청한 부평 공장의 매매 가격은 약 2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건물과 시설까지 더할 경우 부평 공장 가치는 2조 6천억 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GM으로서는 땅값만 받아도 한국 GM에 빌려준 3조 원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 인수자금을 한국 GM에 떠넘긴 GM이 막판까지 꼼수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지금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활력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팽팽함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유한국당 폐막식 참석 안 하기로 했다고요? 네, 어제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운영위 법사위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를 긴급 소집하고 청와대 항의 방문 가겠다고 하고요. 홍준표 당대표는 오늘 이제 평택강 천안함 폭침 현장 방문하고 대전 형춘원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올림픽의 의제를 끝까지 전쟁 메시지로 자유한국당 말대로 모두가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평양올림픽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행위야말로 정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워낙에 그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가 땡깡의 다름 아니다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보이콧하는지 이제 관심도 없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무엇이든 반대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특기가 이제 보여주기식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고 뭐 반대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것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대표단으로 해서 이제 방남을 하는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거는 건데요. 그래서 9시 일단 청와대도 가겠다는 것이고 홍준표 대표는 평택항 천안함 폭침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이런 스케줄들 청와대 앞에 가면 또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을 또 김성태 원내대표 놓치질 않죠. 본인 뉴스 만드는 일하고 국가적인 행사 깽판치는 일 위주로 좀 자꾸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야당이 이러는 수밖에 없습니까? 생각해보면 새누리당이 반드시 호전적인 정당이냐고 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 2014년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했었죠. 이 당시 폐막식에 북한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환영의 인사를 밝혔고 매우 잘된 일이라고 호평을 했던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정당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잊으신 청취자들이 있을까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까지는 새누리당이었고 그 전까지는 또 신한국당, 한나라당, 민정당 많은 이름들이 있었죠. 여하튼 이 새누리당이 2014년에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인사들 참여를 환영을 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4년 10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남북 군사 당국자 간 회담을 했었는데요. 그때 북한 쪽 단장이 김영철 북한공 정찰총국장, 당시 지위가 그렇습니다. 김영철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 군사 당국자 간 회담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대변인이 장성근 군사회담이 비공개로 개최됐고 매우 잘된 일이다.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을 공면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남북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작용이 덜하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남북 대화에 성실임할 때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대변인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공자는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 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의견이 다르면 조정해야 한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 대화가 앞으로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김영철 단장에게 한 겁니다. 다른 정당이 아니라 당시에 권은희 대변인의 논평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것인데요. 예. 이 내용을 그대로 이번에 청와대가 발표했다고 하면 지금
폭침 주범이 어딜 내려오냐, 사설 대상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죠. 2014년에는 남북 장성권 군사회담을 할 때에는 김영철 단장에게 대화를 하고 조정을 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절박한 메시지를 냈던 바로 그 정당 새누리당이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태도 바로잡지 못하겠죠. 아이고 참 이거 보면서 말이죠. 물이 나올 수 없는 지하수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땅을 계속 파면서 여기서 우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파고드는 그런 행태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아시안 게임이 기간 동안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서 3년 8개월 만에 군사 당국자 간 회담이 열렸던 것이고 그러면서 대화의 국면을 조성했던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이 대화가 소득이 없이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새누리당의 말처럼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의견이 다르면 조정을 해야죠.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권은희 의원의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아니고요. 새누리당의 권은희 대변인의 이런 격정 어린 토로 전 이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돌려드리고 싶고요. 본인들 발표했던 성명서를 좀 읽어보시고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누구와도 대화를 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북한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책임자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이 남북 간의 대결을 조장하는 책임자인 김정은과는 절대 대화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이 내놓을 텐데 그러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지 전쟁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본인과 본인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적이 외국인이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일련의 질문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뭐 대화의 국면을 열어가는 이 상황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미국도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 간 북미 간의 대화에 창이 열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북한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땡깡을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를 선택해 주어야 남북관계도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안 찍어서 우리를 야당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 나라 꼴 잘 되게 하는지 보라.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선거를 코앞에 놔두고 전쟁을 계속 책동하는 이런 움직임들 어차피 대중적인 선거는 지겠고 지지자들만 챙겨서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이거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67%가 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지도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는 집안 식구라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집안 식구도 한반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닥쳐온다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모두 공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의 2014년 논평처럼 김명철 정찰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이 논평처럼 남북 갈등 해소와 평화 통일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 말을 본인들 마음속에 좀 새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자유한국당 최근에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났을 때 민주당 쪽에서 만세를 부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님과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집권하시기를 정말 물심양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 예. 자, 그나저나 보람상조와의 전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공개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이제 보람상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에서 여론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소위 나딘 마이 백야드 그 님비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듣고 예.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냐 등 뭐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손혜원 의원도 공개했지만 보람상조가 이곳에 장례식장을 짓기 전에 이 장례식장의 위치는 상암동의 끄트머리고 고양시
덕은동의 시작인 지점인데요. 그래서 누가 봐도 상암동에 붙어있는 땅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지금 이제 장례식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이 허가가 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쭉 조사를 해보니 건물을 지으려면 바닥을 다지는 공사를 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발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 행위 자체는 허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에 대해서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에게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15년 9월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여기는 개발 행위를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 지역이 맞으니까 고양시가 서류 심사를 하라고 국토교통부가 답을 내리죠. 그래서 고양시가 당시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메모리얼 소사이어티 측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이쪽에서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고양시의 지역구를 두지 않은 모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모 의원이 이 땅이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인지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합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죠. 자기 지역구 일도 아닌데 남의 지역구 일을. 게다가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라면 국토교통부가 당시는 건설교통부였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이 이게 왜 개발 대상이냐라고 묻는 질문을 하자 2015년 11월 2일에 국토교통부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그 모 의원실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11월 3일에 메모리얼 소사이어티가 국토교통부에 같은 질문을 넣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국토교통부가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즉 고양시에게 했던 답변과 정반대의 답변을 메모리얼 소사이어티에 하게 되고 메모리얼 소사이어티가 이 답변을 근거로 고양시를 행정소송을 걸어서 결국은 장례식장 허가를 받아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손혜원 의원이 보람상조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자기 지역구도 아닌 지역에 이러한 장례식장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다 개발을 할 때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국토교통부가 고양시에게 했던 답변과는 정반대로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큰 고리를 하나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허가를 내줄 권한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메모리얼 소사이어티는 그냥 서류대로 잘 챙겨서 내서 신고만 하고 이 땅에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권을 획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메모리얼 소사이어티가 1200평밖에 안 된 이 땅을 보람상조에 150억 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다 구구절절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오해를 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하는지는 점차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가 계속 답변을 바꿔가면서 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메모리얼 소사이어티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런 일을 했던 건지. 그리고 메모리얼 소사이어티는 국회의원이 답변을 받은 다음 날 똑같은 질문을 넣어서 답을 반환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저는 먼저 답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 생각하고요. 장례식장을 만들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 논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응을? 말씀드렸던 대로 장례식장 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국토교통이 상임위 소속 의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정말 질의만 한 것인지 국토교통부는 왜 갑자기 다른 답변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메모리얼 소사이어티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그 다음날 바로 질의를 집어넣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고양시에게 허가받을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받는지 등에 대한 문제들을 끝까지 파헤칠 생각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나면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해 주신 도서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를 선물해 드립니다.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는 동영상으로 배우는 통단기의 기타 레슨 교본입니다. 통단기는 통기타와 일렉기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브랜드죠.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는 음악 이론과 코드는 물론 연주 주법까지 여러분께 차근차근
차근차근 설명해드립니다.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두부 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퍼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기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굼 들고 가야지. 술친굼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굼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굼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아치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사대강만 먹줘라 때.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의 통상 압박 드라이브 그야말로 헛발질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통상 전문가들도 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확실히 뜨내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사업은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국가의 어떤 그런 수출이나 통상을 주도하기에는 너무 식견이 좁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치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이제 경제 쪽 기자긴 하지만
경제에 너무 경도된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건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해요. 안철수 대표를 봐도 그렇고. MB를 봐도 그렇죠. 거기는 사람 취급을 일단 안 하는 거니까 사람 아니라고 치고. 예, 이건 뭐든지 이제 딱 눈앞에 놓인 이해관계를 보는 게 자본주의적인 경제학의 관점인데 예. 국가관계, 통상, 정치, 외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트럼프 같은 장사꾼이 미국을 이끌게 됐다는 건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여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일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통상 분야에서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좀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이번 문제를 대하면서 피해야 되는 자세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미국 근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극단적 자세를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금 단순하게 분류하면 이런 겁니다. 보수 진영은 미국을 천조국으로 여기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절대적인 수호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혈맹, 그래서 미국과 동맹이 굳건해야 한국이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죠.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철저히 짓밟는 제국주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미의 깃발을 높이 들고 양키고 홈을 외치는 게 이제 진보의 본령이라고 믿는 쪽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생각 모두 다 약간 거대한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모론을 바탕으로 하냐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고 굉장히 잘 짜여진 하나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런 관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시각으로는 미국은 한국에 은혜를 베푸는 천조국의 프로그램이 수십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반미를 기치로 한 진보 진영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이 분단 고착화와 제국주의적 수탈에 대한 일관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아주 편하게 상식적으로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요. 국제관계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단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70년 넘게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어떤 하나의 일관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누가 하고 있냐는 거죠. 미국은 민주주의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소속의 대통령이 취임을 해도 한국에 대해서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거대한 프로그램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프리메이슨이 그 미국의 이런 모든 외교 정책이나 뭐 경제, 통상, 국방 전 분야를 다 이렇게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로스차일드 가문설도 있고 뭐 키신저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바마의 미국과 부시의 미국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에서 우리가 일관성을 찾을 수 있나요? 궁극적으로 군수자본이 미국 정가를 흔들고 뭐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미국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미국은 일관된 정책으로 한국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의 은인도 아니고요. 만악의 근원도 아닙니다. 국제정세와 현실에 맞게 혹은 미국의 이익이나 탐욕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된 정책을 추구하는 그냥 하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좀 센 나라죠. 좀 탐욕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을 보는 시각 중에 보수와 진보 모두 이 아메리카 트라우마를 좀 던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만악론에 근거해서 모든 건 미국 때문이다라는 함정에 걸리면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에 이뤄낸 경제 성장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이 끊임없이 분단을 고착화하고 제국주의적으로 수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수탈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독일, 일본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세 국가죠. 산업구조 조정을 이뤄내고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겠습니까? 미국이 일관된 착취를 계속했다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제 박정희 찬양론이 그걸 배워야 돼요. 와, 박정희가 훌륭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1970년대 산업구조 조정은 미국의 용인 아래 진행됐습니다. 독일, 일본, 한국 세 나라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요. 보호무역도 인정받았고 자국 산업 보호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산업구조조정도 용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미국의 존재라는 건 전 세계적인 착취의 구도 속에서 한국 경제의 플러스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면은 역사적인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은인이다. 이런 음모론에 빠지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저 깡패 짓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제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일베 애들이 고작 내세우는 논리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한테 개기니까 미국이 벌 주는 거다 뭐 이런 지금 개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베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조선일보도 그 맥락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수준 낮은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미국이 은인이다라는 음모론에 빠져 있으면 뭐 모든 게 문재인 잘못이다 이렇게 개소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존재를 불멸의 은인으로 여기거나 만악의 근원으로 역시 말자는 거죠. 그러면 역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의 수준은 그런 거니까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분단을 고착화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략적으로 분단을 고착하는 방향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주 일관된 미국의 음모다? 이래버리면 카터의 시대, 오바마의 시대, 클린턴의 시대 이런 미국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쭉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 제일 합리적인 해석은 거대한 음모와 일관된 계획에 따른 게 아니고 우연도 작용을 하고 임기응변도 작용을 합니다. 미국의 예측이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미국 대통령의 성향도 작용을 합니다. 이런 성공과 실패가 복합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에서 피벗 국가라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 피벗 국가라는 말은 조너선 플락이라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유명한 동아시아 석학이 2006년에 한 말인데 조금 가볍게 얘기를 하면 사이에 낀 나라 이런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피벗이라는 게 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피벗 국가, 즉 축이 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위치가 그렇잖아요. 냉전 시대에는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유일한 이 접경 분단 국가였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묘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통상 분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안해야 될 두 가지 원칙은 첫째, 미국은 음모론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 둘째,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피봇에 위치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요게 전제가 되면 아마 조금 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친미주의자도 아니다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근본주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한국이 피벗 국가로서 가장 이익을 취하는 행동만을 연구를 하면 됩니다.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동맹의 딜레마라는 모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동맹의 딜레마 모형은 지금도 국제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동맹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인트랩먼트라고 하는데 엮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또 다른 단어는 어벤던먼트, 포기, 버림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동맹관계는 끊임없이 이 엮여 있는 것과 버림받는 것의 오묘한 조화가 존재를 한다는 이론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라고 치고요. 왜 동맹을 맺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동맹을 맺는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정말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안보 위험에 심각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가인 미국한테 쪼로로 뛰어가가지고 도와주세요. 동맹이잖아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때 미국이 싫은데 내가 왜 도와줘? 우리 군인들 목숨 걸고 우리 돈 나가는데 이래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맹의 딜레마 모형에서는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버림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동맹국가하고 엮여 있어야 됩니다. 동맹국가가 나를 버릴 수 없도록 끊임없이 동맹국가에 뭘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엮여 있다고 표현을 해요. 미국이 시키는 일을 잘해야죠. 까라면 까고요.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엮여 있어야 버림받는 걸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모형 이름이 동맹의 딜레마냐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엮여야 되는데 더 강하게 엮이려면 너무 많이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엮여있기 위해서 너무 많이 갖다 바치는 바람에 오히려 동맹을 맺는 게 우리한테 손해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의 핵심은 엮여있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버림을 안 받는 상태에서 손해를 덜 보고 엮여있느냐
이 느슨하게 엮여있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되느냐가 이 동맹의 딜레마 모형의 핵심입니다. 버림받는 게 무섭다고 다 갖다 바치면 오히려 자국이 엄청난 큰 손실이 되니까요. 우리만 봐도 역사적으로 미국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이 갖다 바쳤죠. 기지도 공유하고 한국군 작전지휘권도 이양했죠. 주한미군 지휘와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죠. 주한미군 방위비도 우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도 했고요. 미국이 까라는 대로 지금 다 까온 겁니다. 미군 새끼들이 한국에 와서 장갑차로 우리 국민들을 깔아 죽여도 처벌을 못해요. 우리 국익과 국격의 자존심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데 더 엮여있기 위해서 이걸 다 감수해왔다고. 이게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수십 년 동안 강하게 엮여있으려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맹의 딜레마 모형은 너무 강하게 엮여도 망하고 그렇다고 버림받아도 망한다면 요 묘한 줄타기를 어떻게 해내느냐, 그 능력이 그 나라의 존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다행히도 이 줄타기를 아주 잘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피봇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거리가 아주 묘하죠. 요 등거리를 잘 이용하면 미국하고 사이에서 발생한 지금 과도한 엮여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양키 고호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을 몰아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다 몰아내고 나면 이제는 중국하고 엮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또 과도하게 엮이잖아요. 비슷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중국하고 엮여 있는 것에 비해서 미국하고 엮여 있는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강하죠. 주한미군이 존재하잖아요. 한미 합동훈련을 펼치잖아요.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국과 미국의 거리를 살펴보면 미국하고 엮여있는 강도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미국과의 엮임의 강도를 슬슬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추를 미국과 중간에 어디쯤 갖다 놓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피봇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이 바로 미국과의 이런 엮임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그 여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회가 좋죠. 우리가 먼저 이걸 풀겠다고 한 게 아니고 미국이 먼저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틈타서 미국과의 엮여있는 관계를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한국의 위치를 미 중간쯤 어디쯤인가 놓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한미 동맹의 안달을 내는 쪽이 바뀌게 될 겁니다. 어제자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이렇게 냈습니다. 사설 제목이 트럼프 백악관의 관세 처방은 무역의 어떤 폐해보다도 훨씬 나쁘다. 이게 제목이에요, 사설. 그리고 그 내용이 한국, 일본과의 좋은 관계는 북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들에게 무역 싸움을 건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무례한 짓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로스 장관의 권고가 실제 집행된다면 공화, 민주, 양당의 대통령들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섬세하게 구축된 국제무역법의 전체적 틀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일상적인 보호주의를 위한 구실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무역 상대국에 의한 보복을 유발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얘들도 겁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진짜 그래? 그러면 뭐 우리가 너희랑 더 안 엮길래 저쪽으로 좀 가버리지. 이래버리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놔야 됩니다. 진짜 엿대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한국은 끊임없이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보복하겠다. 이게 실제로 보복으로 이어지면 더 좋고요. 이어지지 않아도 그래? 그럼 우린 너희랑 이렇게까지 강하게 엮여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이제 저쪽에서 보면 쫄리는 거죠. 수십 년 동안 한마디도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갑자기 WTO의 제소를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고 원칙에 따라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면 미국도 쫄릴 게 없죠. 그런데 중국하고 딱 붙어있는 피복 국가니까 저쪽도 쫄리는 겁니다. 미국과의 과도한 엮인 강도를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한국 국익에 상당한 실익이 될 거라고 봐요. 저쪽에서 먼저 펀치를 날렸으니까 훨씬 더 계기도 좋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조금 태연하게 이번 사태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철강 분야의 피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래? 철강을 수입하는 게 지금 니들 국가안보의 위험에서 관세를 매기는 거니? 그러면 우리는 너희 나라에서 수입하는 식량하고 소고기 이거 관세 물릴게. 왜냐하면 식량이야말로 우리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지.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데 그건 아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우리 너희랑 조금 덜 엮였으면 해. 덜 엮일 수 있어. 이런 시그널을 유지하면 이 피복국가의 장점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호들갑을 떠는 보수 언론을 보고 좀 한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시절이었던 2016년 8월에 이미 철강 분야에 엄청난 관세를 미국이 물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오바마 정부였고 한국은 박근혜 정부였어요. 이때도 이 일이 있었던 건 철강 분야는 이미 이 이슈가 오래된 이슈였습니다. 이때 미국이 한국산 냉연강판, 열연강판 여기에 무려 61%의 어마무시한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수 언론이 지금처럼 떠들었습니까? 아무도 떠들지 않았다고요. 61% 관세를 매겼는데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통상 분야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외교 협상력, 힘인데 그 힘이 군사력 이런 측면에서만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이 협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허브 코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허브 코헨이라는 사람은 협상에 사용되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힘의 크기는 그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믿는 정도에 달렸다. 만일 당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당신에게는 그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미국한테 대항할 힘이 없어요. 우리 큰일 났어요. 조중동이 지금 이렇게 징징거리는 태도가 제일 위험해요. 코헨이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힘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충분히 강하다라고 믿는 만큼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서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라는 쫄보의 모습을 보이면 실제로 힘도 없어집니다. 미국과의 엮임의 강도가 조금씩이라도 풀리는 건 절대로 나쁜 국면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아니면 반대의 결과를 얻느냐는 정부가 얼마나 당당하게 그래 좋아 해봅시다 이런 자세를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부의 힘은 우리 국민이 우리의 힘을 얼마만큼 믿고 정부의 그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겁먹은 소리는 개들의 헛소리일 뿐이고요. 지금처럼 정부가 당당하게 이제 우린 그래 알았어요. 조금 너희랑 덜 엮여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들부터 조금 이 문제를 의연하고 태연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당당하게 나가도 된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한번 실행에 옮기고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제 책임인 걸로. 네. 이완배가 알고 보니까 먼 친척이 이완용이다. 이렇게. 제가 족보를 안 따져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이, 족보를. 농담인데 웃기려고 한 겁니다. 위험한 이름 개그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정말 이완배 기자님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미국에게 우리가 어떻게든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미국이 항구 하나만 막으면 우리는 망한다. 글쎄 항구가 얼마나 크면 나라 하나를 망하게 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런 과도한 쫄보 정신이 늘 우리의 통상 압력에 패배를 가져왔던 거고요. 그런 이제 헛소리는 신경 쓸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구 아니고 저 공항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수출품을.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의 항구가 몇 개인데. 글쎄 말입니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특혜 응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주일 전 평창 겨울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윤성빈 선수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때 박영선 의원이 슬라이딩 센터 피니시 라인에서 윤성빈 선수를 격려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피니시 라인은 윤성빈 선수의 어머니를 포함해 선수 가족들도 들어갈 수 없는 통제구역이죠. 아울러 박영선 의원이 입고 있던 롱패딩 역시 특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박영선 의원이 입고 있던 롱패딩은 국가대표 의류 공급사가 비매품으로 선수단에 협찬한 것이어서 시중에는 구입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영선 의원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즉각적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김진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영선 의원이 이번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던 일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즉각적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죄명이 무려 4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업무 방해, 직권남용, 위계 위력으로 거기 들어간 것, 공무원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 거기다 건조물 침입까지 되고요. 김영란법 위반까지 됩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역시 박영선 의원의 특혜 의혹을 꼬집었는데요.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의 갑질을 바로잡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 중앙일보는 사설 칸에 소설을 쓰지 마시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일대 위원장은 우원식 원내대표였으며 현재 위원장은 이하경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광진 전 의원은 박영선 의원의 최근 행보는 비판할 만하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다른 것을 공격하면 정상적인 기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전임 위원장이 아닐 뿐 아니라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김광진 전 의원은 중앙일보가 공격하고 싶은 건 박영선 의원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약자의 편에서 힘쓰는 을지로위원회라는 것이 너무 태나게 들켜버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중앙일보는 관련 사설에서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심심할 땐 좀 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 봐라. 배고플 땐 좀 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 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 봐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대전 0도, 광주 0도, 대구 영하 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9도, 춘천 8도, 전주 12도, 부산 13도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가 있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교수님. 네, 시가 있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예, 오늘이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그렇네요. 봄 기운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수권의 파천무라는 시집을 골랐습니다. 아, 시인 성함이 송수권. 네, 그렇습니다. 손수건이 아니고요. 예. 송수권 시인입니다. 예, 예전에 그 KBS에도 손수권 PD라는 분이 계셨어요. 또 저분도 있었네요. 어수선 PD라고. 이름 가지고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송수권 시인은 이른바 순천만의 시인, 갈대밭의 시인이라고도 하고요. 아, 예. 갯벌의 시인이라고도 합니다. 쉬운 언어로 이 세상의 인연의 문제, 그 만남의 문제를 탐색해가는 좋은 시편들을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예. 재작년에 하늘길로 떠났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예. 이 파천무라는 시집은 아마 지금 구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희귀한 시집이에요. 예. 제목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파천무. 혹시 파천황이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파천무는 드라마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파천무라는 단어는 없고요. 파천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휘가 있는데 전무후무한, 유례가 없는, 최초의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천무는 그것과 연동해서 생각하면은 아마 전무후무한
최초의 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천무라는 이 표제작, 그 시편을 보면은 최초의 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시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운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돌멩이. 시인의 고향에 가면은 두원 운석이라는 게 있다 합니다. 이게 1943년에 발견돼서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에 보관되었다가 1999년에 돌아왔다네요. 시인은 이 운석을 보면서, 이 운석에 얽힌 사연을 보면서 어떤 최초의 춤을 기억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은하계에서, 저 머나먼 별에서 떨어진 돌 하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 먼 세계에서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을까? 그 춤추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사랑이란 무엇인지, 인연이란 무엇인지, 만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과 인연과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리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기에서 그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그녀가 이 시인이 보기에는 하나의 사랑하는 대상, 그게 운석을 얘기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운석을 빌어서 인간의 만남들, 사랑들, 인연들의 그 고귀함을 그리고 있는 아주 명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말자. 인연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말자. 만남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말자. 오직 한 사람을 찾아 밤하늘 은하계를 떠돌았다. 대기권을 진입하면서 불타버린 돌멩이 하나로 그녀는 이 지상에 나를 찾아왔다. 내가 태어나던 해 그녀도 똑같이 우리 고향 성두리 뒷산에서 한 나무꾼에 의해 발견되었고, 한 일본인 손에 들려 두원 운석이란 이름으로 도쿄 제국박물관에 누워있다가 환갑을 넘기고서야 이렇게 변해탄을 넘어왔다. 삐뚤음한 모자를 쓰고 금빛 단추를 달았던 흔적, 백조 좌의 황금수레를 타고 몇 억 광년을 떠돌며 황금수레의 말재측을 휘둘렀던 흔적, 하늘의 숲과 내를 되질렀던 그녀의 함성, 그녀 또한 이 지상에 서서 밤하늘을 노래하는 나를 만나러 왔다. 사랑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말자. 인연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말자. 만남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말자. 좋죠? 김 PD하고 저하고의 만남도 참 이런 몇 억 광년의 시공간을 통과해서 이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영광입니다, 진짜. 운석으로 표상된 그 인연의 문제, 만남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가족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인연들이 있죠. 그 인연들 덕분에 그 인연들의 얽힘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저 먼 길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을 빌어서 태어나서 또 흙속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의 길은 계속 인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춤이 그야말로 파천무,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춤이겠죠. 두 사람을 넘어서 여러 사람하고 이어지는 인연의 그물들, 그게 우리의 삶을 엮어가는 과정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자, 또 다른 시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네, 파천무에 이어서 이 시집에서 고른 또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빈집이라는 작품인데요. 시골에 가면은 참 빈집들이 많아요, 요즘에. 저희 고향도 예가 아닌데, 어느 날 시인은 이 빈집을 찾아든 사람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빈집에 등불이 켜지고, 여기에 두런두런 사람 소리도 들리고, 사람 사는 이제 향기, 냄새가 그 빈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빈집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와서 언제 채워질 수 있을까? 그런 그리움을 담은 그런 시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래도록 잠긴 저 문에 누군가 빗장을 푼다. 사가 내린 쌀이 울바자 다시 세우고 눈보라가 설쳐대는 툇마루와 돛돌을 쓸고 돛돌 위에 신발 몇 켤레도 가지런하다. 어제는 서울서 1만인의 식구가 내려와 밤새도록 저 창호 문발에 불빛 따뜻하다. 그 불빛 새어나와 온 마을이 환하다. 낯선 듯 동네 개 컹컹 짖고
울바자를 넘는 애기 울음소리, 동쪽 하늘에 뜬 샛별이 다 파르르 떤다. 마당가 바지랑대에 널린 애기 똥 불빛 기저귀, 이제야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기 시작한다. 아침부터 굴뚝의 연기 치솟아 한 밭째 대순머리를 돌아나가는 저 들판의 자오록한 연기 보아라. 오래 잊힌 자진몰이 서름 한 가락이 그렇게 풀리는구나. IMF가 대순가 돌아가야지 벼르고 벼르던 30년 세월 조금 일찍 돌아온 것뿐이다. 조금 앞당겨 돌아온 것뿐이다. 네, 이런 작품입니다. 예. 오랫동안 빈집으로 남아있던 곳에 서울서 살던 1만인네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또 어린아이가 있었고요. 예. 이 어린아이의 기저귀가 바지랑대에 받친 빨랫줄에 걸리고요. 이제 사람 사는 풍경이 시작되죠. 저는 이런 시편들을 읽으면서 이 황폐해가는 그 시골 풍경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한 20년만 지나면은 한국의 시골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죠. 예. 뭐 인구 절벽 이후에는 더 심각해질 테고요. 저 시골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 빈집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도권에 집중한 인구들이 이대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밀치면서 덜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저 빈집으로 돌아갔으면 어떨지, 뭐 저 먼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 일이 끝나고 나면은 저도 이런 빈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세 가지 기쁜 소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삼희성이라고. 예. 첫 번째 기쁜 소리가 아이 태어나 우는 소리, 아이 울음소리. 두 번째가 책 읽는 소리. 세 번째가 다듬이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예. 이 세 가지 기쁜 소리 중에서 시골에서 제일 먼저 사라진 게 아이들의 울음소리인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책 읽는 소리도 당연히 사라졌을 테고요. 또 다듬이 소리가 사라지기는 오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정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그런 풍경들이 아련하게 떠오르네요. 교수님, 왜 요즘 애들을 안 낳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겠죠.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어렵다 보니까 아이 기르기가 너무 힘겨워지니까 그렇기도 한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사람들의 자기중심주의, 뭐 이기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개인지향적 삶이 아이 낳기와 좀 멀어진 게 아니냐 싶은데, 그건 그 사회적 안전망 또는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은 아마 이런 상황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말씀드린 김에 덧붙이자면 프랑스의 경우도 이런 인구 절벽, 출산율 저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다지 않습니까? 전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서 복지 체제를 확충하고 그리고 아이 양육에 대한 전적인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요즘은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예.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 같은 건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프랑스나 유럽을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거기 등록금 같은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1년에 50만 원, 100만 원 채 안 되는 그런 비용으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안전하게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우리 사회를 아주 즐겁게 아름답게 가득 채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뭐 고생스럽죠. 애를 낳고 키운다는 게. 근데 고생이 힘들어서 출산을 회피한다면은 또 우리가 고생에 따른 또 행복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 자체를 또 놓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제가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서 뭐 네. 말을 쉽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애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예. 삶의 결이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회피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봄이 오는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 PD 곰취라는 나무를 아시나요? 알죠. 취나물 중에 하나. 너무 맛있습니다. 예. 네, 쌈 싸 먹어도 맛있고요. 예. 우리 송수건 시인은 또 갯벌의 시인이자 이 갈대밭의 시인이면서 지리산의 시인이기도 한데요. 지리산에 아마 다음 달쯤 되면 곰취 싹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곰취를 통해서 봄이 오는 속삭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곰취라는 작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속 봄은 누가 저더러 봄이 아니랄까봐 어린 곰치 싹이 뭔지 알고 나와 불꽃 같은 혀를 놀리더란다. 노고단 넘어 달궁의 밑집 그녀만 아는 2월의 곰치밥 한솥 벌써 곰치죽이 끓더란다. 지리산 속 곰은 누가 저더러 반달곰 아니랄까봐 굴속을 기어나와 저 먼저 곰치싹을 핥더란다. 내가 아는 한 사람 벌써 곰치죽을 찾아 시암제 넘어 눈 쌓인 노고단을 넘더란다. 섬진강 허연 눈발 쓰고 곰 발자국 찍으며 정령치 넘어 쟁기소를 건너 가더란다. 쌉쓸해하고 상큼한 그 맛 누가 저더러 곰치나물이 아니랄까봐 최후 빨치산이 먹던 곰치죽 아니랄까봐 낭실 유격대장 반합 속에 끓던 곰치 국물 아니랄까봐 반합 뚜껑 두들기는 숟가락 장난 소리에 저 먼저 잠이 들더란다. 양지 쪽 무덤 곁 서러운 잠이 들더란다. 네, 이런. 예. 아, 역사가 나오네요. 곰치나물. 네, 그렇습니다. 곰치나물을 보면서 봄이 온 소리를 듣고 또 과거에는 먹을거리가 하도 없으니까 곰치나물 넣고 거기에 좁쌀 알갱이 몇 알 넣어서 죽을 끓여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반달곰을 또 떠올리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리산 하면 또 빨치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예. 빨치산인들이 먹던 곰치죽을 또 연상합니다. 그 반합, 도시락 속에서 끓던 곰치 국물을 떠올리고요. 예. 하면서 곰치나무 그 하나에서 이런 아픈 역사를 동시에 떠올리기도 합니다. 아, 곰치나물을 삶아서 밥 올려놓고요. 고추장 딱 넣어서 싸먹으면 아, 정말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물 무쳐도 맛있고 또 생으로 쌈 싸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예, 들기름 넣어가지고 이제 깨놓고 네. 그렇게 먹어도 맛있고. 예. 우리 먹는 얘기 나오니까 김 PD 목소리에 윤기가 도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빨치산이고 뭐고 하여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니까. 네, 이제 긴 겨울 또 지나고 올 겨울이 유독 추웠어요. 그죠? 예. 머지않아 또 봄이 올 텐데 이 곰치 나물 상상하시면서 지리산의 한 그 산줄기 떠올리시면서 봄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주말에 봄과 겨울 사이에 딱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지리산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 반달곰도 상상하시고 예. 또 온갖 나물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식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지요. 단장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맡는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맡겠다고 합니다. 결연한 의지를 편지에 담아 보내왔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무성입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남한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판문점에 가서 김영철을 맡겠습니다. 분하지도 않습니까? 대통령님은 김영철의 방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아이고, 김무성 의원님,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런데 2014년 당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판문점에 왔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심지어 김무성 의원님은 2014년에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직접 만나기도 하셨어요. 네? 중학교 선배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 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선배님, 그래도 제가 둘째 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 안 했는데 말이에요. 네? 둘째 딸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마약 사위 이야기가 겨우 잊혀져 가는데 다시 언급하지 말라고요. 김무성 의원님, 그렇게 따지면 천안함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어디 한번 천안함이 침몰한 원인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해 볼까요? 네, 잘못했으니까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이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아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가수 송인명 씨가 부른 자식 없는 세상에서 나 살고 싶어 띄워드릴게요. 자식 없는 세상에서 나 살고 싶어라. 그 자식의 자식 없는 세상에서 나 살고 싶어. 부잣집 시댁 있는 집에서 없는 듯 살고 싶어. 여보 있는 집에서 없는 듯 살고 싶어. 술취해 비가 간 늦은 밤 잔청 무벽에 왼수 같은 인간 없다면 없으면 난 못 살아. 부모 없는 세상에서 난 못 살아.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한 대법원 출입 기자단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보도하지 않기로 했던 이재용 판결문 전문을 오마이뉴스가 내보낸 것에 대해서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징계를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바대로 오마이뉴스가 지난 9일에 이재용 1, 2심 재판의 결과가 이게 다른 점이 좀 많아가지고 독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판단하시라고 판결문을 그대로 온라인에 공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 전에 서울중앙지법 출입기자단이 모여서 오마이뉴스의 출입정지 1년 징계안을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상고심처럼 대법원 출입기자들 심사까지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출입정지 1년 징계안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앞으로 법조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얘기를 들으시면 좀 더 기가 막히실 텐데 예. 이게 그 징계가 21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징계위원회 같은 게 열렸는데 여기서 오마이뉴스의 소명을 일단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이게 지금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문을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직접 읽고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공개를 했다. 다수 언론이 판결문을 직접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을 공개하는 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근데 이렇게 소명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단은 1개월, 6개월, 그리고 12개월 이렇게 징계 기간을 따져서 투표를 붙였다고 하는데 다수의 출입기자단이 12개월 출입정지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수 언론의 카르텔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 그럼 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명분으로 자기들이 뭔데 이런 출입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걸까?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봤는데 기자단은 이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1, 2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법원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의 판결문 공개는 이 출입기자단이 암묵적으로 지켜온 엠바고를 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보도로 인해서 앞으로 법원이 기자단에게 판결문 제공 협조를 잘 안 할 거니까 이게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중징계를 내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대법원 판결 전에 모든 판결문을 공개할 수도 없다라는 거는 관행이지 법이 아니잖아요. 예. 게다가 이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좀 그렇지만 물론 이제 판결문에도 개인정보가 좀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해도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그 부분만 빼고 공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하얗게 처리를 한다든지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 그 판결문 내용 자체가 갖는 그 의미나 또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하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어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뿌리는 판결문도 이름을 땡땡으로 해요. 막 이재용이다 하면 이땡땡 이렇게 해서 내보내거든요. 아예 원천적으로?
네, 개인정보가 거기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와중인데다가 또 판결문을 판사들이 공개를 해야지 이번에도 그 정영식이 이재용 판결을 그렇게 내려버렸을 때 정영식이 이전에 무슨 판결을 했나 찾아보려고 해도 판결문을 이전 거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여간 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오히려 지금 기자단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 먼저 따지는 게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뭐 민사재판도 아니고 이재용 재판은 공익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판결문을 공개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대부분 기자들의 판단이 잘 납득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적지 않았을 텐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 출입기자단에서는 뭐 아무런 반응이나 혹은 뭐 내부에 다른 견해에 따른 뭐 의견차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물론 법원 기자들 내부에서는 아니 이게 징계거리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는 그 매체들이 네. 아니 이게 뭐 징계거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듣긴 했는데 근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있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이 모를 리가 있나 그게. 응? 그러게요. 그때 저희가 뭐 기사를 쓰긴 했는데 이 사실 저희 외에는 그거 관련돼서 기사를 쓴 곳도 없고 오마이뉴스는 뭐 당사자니까 뭐 안 쓴다고 해도 뭐 다른 곳은 이게 쓴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매체에서만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게 내부에서 잘 퍼지지 않은 것 같고 어쨌건 뭐 그래서인지 이거를 잘 몰라서인지 뭐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게다가 진짜 이거 100번 양보해서 그래 뭐 오마이뉴스 때문에 이게 취재가 뭐 어려워졌다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쳐봐도 1년 출입정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1년 동안 지금 오마이뉴스는 검찰 관계자로부터 공식 백브리핑, 그러니까 티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못 받고요. 기자실을 이용을 할 수도 없어요. 1년이나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몰아넣을 만큼 이게 이렇게 중대한 잘못인가. 그렇다면 왜 오마이뉴스가 전에 원세훈 재판 판결문을 공개했을 때는 아무도 징계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좀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죠. 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네. 이거 원세훈의 1심 판결인가 재심 판결인가가 그 원세훈한테 뭐 사실상 거의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이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오마이뉴스가 그때도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었어요. 아, 그렇다면은 이건 이재용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대체 원세훈과 이재용의 다른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유전 무공개, 무전 유공개. 존재가 다른 거죠. 존재가. 존재의 의미가 달라. 네. 예. 그거 외에는 사실 딱히 뭐 차이가 난다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 지금 누구를 위한 기자단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언론의 신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나쁜 법관은 나쁜 언론인들 속에서 배태된다, 잉태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주시죠. 종합편성 채널의 미디어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디어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나 온라인에 광고가 달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신문사들이 직접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차 가서 막 삼성 가서 뭐 광고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해가지고 광고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사에는 광고랑 기사를 바꿔먹기가 되게 쉬워요. 하지만 이제 방송사들은 직접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MBC나 SBS, 뭐 KBS, ETV 이런 걸 보시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광고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MBC나 SBS가 직접 영업을 해서 따온 광고가 아니고요. 미디어랩이라는 유형의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가서 광고를 따와서 방송사에 나눠주는 거예요, 광고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미디어랩이라는 업체가 코바코라는 하나의 업체로 돼 있었습니다. 방송광고공사. 예. 예, 맞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공기업이었는데요. 국가 이 공기업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를 이제 다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 그 독과점법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KBS랑 MBC에는 코바코가 그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SBS랑 뭐 OBS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송사들에는 미디어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미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면은 그 지상파는 전파를 쓰잖아요. 케이블도 망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봇대에 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선을 따서 가정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이것들은 이제 공공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사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이 전파라든지 이 망이라든지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 광고 이익으로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잘 먹고 잘 삽니다만. 예.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에서 자기들이 통행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사회에 이제 어느 정도는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국민들한테 나눠주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투니버스 채널이 있을 테고 뭐 낚시 동호인들을 위한 뭐 낚시 TV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영세하고 작다 보니까 직접 광고 영업을 못 해요. 광고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다가 망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런 미디어 랩사들이 광고를 한꺼번에 걷어와서 이런 영세한 업체들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광고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평을 나눈다. 뭐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죠? 개평을 나눈다요? 네. 네, 뭐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 아, 이게 너무 모멸적인가? 이 표현이? 아, 저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송사들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하면 이 신문처럼 돈 받고 이제 기사 거래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공공의 전파를 사용하는 그런 매체들이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이 미디어 랩을 완충지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동안 방송사들이 광고를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그런데 2011년에 종편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 종편들이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의무 전송하도록 했고요. 사실 SBS나 MBC도 의무 전송 채널이 아니에요. 의무 전송 아니에요. 그러니까 EBS하고 KBS 원 정도만 의무 전송일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저 신문, 그러니까 유력지 아닙니까? 조중동은 신문하고 같이 묶어서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 영업을 허용했고 또 채널을 지상파에 가깝게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베풀었어요. 말도 안 되는 특혜죠. 그리고 방송사들은 발전 기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면제해 줬어요. 어쨌거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 광고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신문사와 엮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난 특혜거든요. 왜냐면은 종편들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바코나 아니면 미디어 크리에이트 뭐 여기서 떨어지는 거 받아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시청률이 얼마 안 나왔잖아요. 초반에는. 지금도 안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자기들이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가서 신문 영업하듯이 한번 삥 뜯으면 더 벌어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뭐 방송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영업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이명박이랑 최수중이 조중동은 이거를 할 수 있게 지금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종편이 2011년 생겼는데 3년 동안 자체 영업을 따로 했어요. 미디어랩 없이요. 예. 특혜가 이제 끝났죠. 이제 201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유예를 해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2014년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미디어랩 없이 이런 식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도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근혜 정부가 뭐를 해줬냐? 그냥 너네가 너네 미디어랩을 만들어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코바코나 이제 뭐 미디어 크리에이트가 아니라 너네는 그냥 뭐 각 사별로, 그러니까 TV조선은 TV조선 랩, 뭐 JTBC는 JTBC 랩 이렇게 만들어서 해라. 근데 그건 사실 이제 직접 광고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어차피 뭐 직접 광고 하는 건데 다만 이제 그 랩사라는 게 공공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법적으로나마 소유 제한이라는 걸 둡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뭐 일간지, 뭐 뉴스통신사 이런 곳들은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뭐 지주회사 그리고 광고업을 하는 광고 대행자 역시 1%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랩 자체가 특혜인데 그나마 이 특혜에 요 정도 법이라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아예 포기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21일 방통위가 발표를 한 건데요. 지금 종편 미디어랩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가 21일 날. 채널A 미디어랩의 경우
지분 20.2%를 사랑방 미디어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랑방 미디어의 특수관계자가 일간지 무등일보 그리고 광고대행사 SRB 에드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법이죠. MBN 미디어랩의 지분 14.29%를 소유한 한진칼 여기는 대기업입니다. 지주회사기도 하고요. 이것도 위법이고요. TV조선 미디어랩은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5.52%, 그다음에 일동홀딩스가 4.6%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어요. 지주회사는 1% 이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위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JTBC 빼고 다 이 미디어랩사들이 위법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TV조선하고 MBN은 아예 2014년 설립을 할 때부터 위법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애초에 방통위가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리고 만약에 지지난해 2016년에 종편 재승인 결정이 났을 때 위법사항을 저질렀기 때문에 미디어랩들을 없애고 이 종편의 승인 취소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몰라서 그랬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 그랬으면 특혜를 또 한 번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얘들이 가진 미디어랩을 없앨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법에 따르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한데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일부러 거짓말로 이렇게 허가를 받았는지 방통위가 증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는 서류를 솔직하게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위법을 합니다라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방통위가 그걸 보고 그냥 오케이 통과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책 사유가 방통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방통위 때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진 미디어랩들이 방송계 생태계를 망치는 일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특히 MBN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 영업 일지 같은 게 드러났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광고를 하고 기자한테 광고 영업을 시키고 이렇게 사실상 이 MBN이란 곳에서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주주로 움직이면서 사실상 MBN이 직접 영업을 한 거랑 똑같은 그런 행위들을 한 거죠. 예.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도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벌금을 아마 1,000만 원도 안 매겼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예. 이런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는 태생부터 불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고 지금 이호성 방통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는데 지금 방통위에서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박근혜 정부 때 이런 불법 사항을 알고도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요거를 좀 조사를 해서 당시에 그렇게 특혜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잡아내는 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미 다 사전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받았겠지. 만약에 진짜 법 규정 최소한 가라로 만들더라도 지킨 것처럼 해야지 뭐 있는 그대로 보내면은 큰일 난다.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 한마디로 그냥 뭐 저쪽에서 불법을 저지르든 안 저지르든 뭐 그냥 조중동이 하는 일이라면 방통위는 계속 눈을 감고 그렇게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나중에 문제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정권이 안 바뀔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 법이 이 통째로 기망당한 그 시대를 우리가 정면으로 응시하게 됩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메리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이른바 주적 발언을 계기로 공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안철수 전 의원이 문모 민주당을 주적이라고 말했다. 문모 민주당, 이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주적 발언은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의 회동에서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에 민주평화당에서는 두 사람의 회동으로 보수 대야합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선거연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연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1889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55%. 절반 이상의 시민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연대가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33%, 3명 가운데 1명은 선거연대가 부분적으로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불발될 것이다. 이런 의견은 12%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이재용은 무기징역님, 쓰레기와 오물이 합치면 소각장에 가야지요 라고 하셨고요. 광욱1972님, 근본은 못 속입니다. 결국 지들끼리 합치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비전향 장기수였으며 최근 보안관찰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강용주 씨였습니다. 정답자 다시 지은 아빠님. 우병우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네요. 100년을 잡아넣어도 속이 풀리지 않을 텐데 말이죠. 미친 세빈님, MB구속 기원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숨은 쉬고 사는 세상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합니다. 숨은 쉬고 사는 세상님. 권성동 의원은 진짜 낯짝이 두껍네요. 정말 역겹습니다. 라고 하셨고, 박님 달림님, GM은 글로벌 먹튀의 약자인가요? 아하하하. G 글로벌, M 먹튀. 아, 그래서 GM이었던 모양이군요. 썰트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김진태 의원의 갑질은 정말 눈뜨고 봐주기 힘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스페셜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